어머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 끝나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예식장이 멈췄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던 웨딩 행진곡도, 사회자의 기계적인 멘트도, 하객들의 박수 소리도 잠시 공중에 걸린 듯 끊어졌죠. 사람들은 저를 봤습니다. 일제히 고개를 돌려 신부도 아닌, 주례도 아닌, 옥색 한복 입은 70 넘은 여자 하나를요. 전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 팔을 들었습니다. 만세. 그 순간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내가 살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두 팔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그동안은 고개 숙이고 손 모으고 조용히 따라가는 삶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객들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충격받으셨나 봐. 어떻게 저 상황에 웃으실 수가 있어? 실성하신 거 아냐? 다들 그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몰랐을 겁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쉬었거든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 허락도 없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날의 시작은 새벽 4시, 뒤숭숭한 서러운 꿈과 함께였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오래전 햇살이 가득하던 이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은 툇마루에 앉아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고 있었고, 갓난쟁이 손주 지훈이는 제 품에 안겨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지요. 평생을 그리워했던 완벽하게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 혜진이가 나타나 제 품에서 손주를 빼앗아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얘 제 아들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따스하던 햇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잿빛 하늘에서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결에 눈물을 흘리다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텅 빈 방 안의 싸늘한 공기가 꿈속의 빗줄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잊고 있던 상실의 아픔이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오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게서 소중한 것들을 앗아간 저 여자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줄 것이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며느리 혜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발 얌전히만 계셔주세요. 아셨죠?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제 눈은 갈 곳을 잃고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 민준이는 못 들은 척 신문을 뒤집으며 기척을 죽이더군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아들이 저와 아내 사이에서 투명한 벽을 세우고 그 뒤에 숨어 버릇한 것이, 그 비겁한 침묵이 며느리의 가시돋친 말보다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핥히었습니다. 한복을 꺼내 입는 손길이 유난히 더뎠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10수년 만에 꺼낸 옥색 한복에서는 희미한 조명 냄새가 났지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옷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며느리가 입은 새파란 비단 한복은 마치 살아있는 학이 날개를 펼친 듯 고고하고 화려했습니다. 거울 앞에 나란히 앉은 우리의 모습은 마치 여왕과 그 곁을 지키는 늙은 시녀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머리는 그냥 단정하게만 빗어 넘겨주세요. 너무 신경 쓰면 오히려 촌스러워 보여요. 며느리는 제게 말하는 척하며 미용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곤 보란듯이 자기 사돈댁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사돈댁이 운영하는 회사가 얼마나 큰지, 신혼집으로 해준 아파트가 몇십억을 호가하는지, 예물로 받은 다이아가 얼마나 영롱한지에 대해서요. 그 눈부신 이야기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의 발판이 된 늙은 어미의 희생은 먼지처럼 잊혀갔습니다. 저는 그저 소음 같은 기계 소리를 들으며 거울 속 주름진 내 얼굴만 묵묵히 들여다볼 뿐이었지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축하 화환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제 이름 석자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혼주석이 아닌 하객들 맨 뒷줄, 그것도
기둥 뒤 가장 후미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조용하고 좋으시죠? 오고 가는 사람들도 없고 편히 앉아 계세요. 그것은 배려가 아닌 명백한 격리였습니다. 아들은 저 멀리서 바깥사돈, 안사돈 될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허리를 굽신거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미가 하객들 눈을 피해 이 차디찬 구석으로 밀려나는 동안 아들은 단 한순간도 이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결혼식의 가족이 아니라 며느리가 차린 화려한 잔치상의 흠이 될까 치워버린 낡은 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요.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제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모두 저만치 빛나는 곳, 권력과 부의 중심인 며느리 내외와 그 사돈댁을 향해 있었지요. 제가 앉은 이 외딴 섬에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만이 외롭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손주 녀석의 새 아내, 지혜가 제 앞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 아이의 맑고 커다란 눈망울에 기둥 뒤에 숨은 제 초라한 모습이 온전히 담겼습니다. 할머님, 왜 여기 혼자 앉아 계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리 오세요. 아버님, 어머님 옆에 앉으셔야죠. 지혜는 제 거칠고 주름진 손을 자신의 부드럽고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 한구석이 뜨거운 무언가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순수한 온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에 이끌려 겨우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 며느리가 매서운 얼굴로 나타나 지혜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어른들 다 보시는데 격식 없이. 할머님은 여기가 조용하고 좋으시다고 하셨어. 넌 어서 신부 대기실에나 가보렴. 그렇게 제게 다가왔던 한 줄기 빛과 온기마저 며느리는 가차없이 앗아가 버렸습니다. 지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며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지요. 저는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등 뒤로는 식은 땀 한 줄기가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식의 막이 올랐습니다. 저는 멀리서 늠름하게 서 있는 손주 녀석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갓난쟁이였을 때 며느리는 산후조리를 핑계로 아이를 제게 떠맡겼습니다. 밤새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날들.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 한겨울 새벽에 맨발로 뛰쳐나가 업고 병원으로 내달렸던 그 밤. 서툰 글씨로 삐뚤빼뚤하게 쓴 할머니 사랑해요 쪽지를 받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품에 넣고 다녔던 그 시절. 나의 청춘과 맞바꾼 내 새끼, 내 모든 것이었던 손주 녀석. 그 아이가 백년가약을 맺는 이 가장 기쁜 날, 나는 왜 이리도 처참한 모습으로 숨어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주례사가 끝나고 드디어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사랑의 서약을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혼주석에 앉아 아들 내외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부모의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지요. 사회자가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양가 부모님께 마이크를 건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단상 위에 신랑 신부에게 쏠려 있는 그 찰나의 순간, 며느리가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여자의 입술이 소리 없이, 하지만 제게는 천둥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 끝나면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기울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을 때 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것뿐이던 집을 담보로 잡히게 해달라며 눈물로 무릎 꿇던 며느리의 얼굴. 그 돈으로 회사를 살리는 대신
자기 앞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던 그 여자의 탐욕. 그리고 마침내 부잣집 딸인 지혜를 며느리로 들여 마지막 탈출구까지 확보했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이제 늙고 병든 시어머니와 빚더미에 앉은 무능한 남편은 자기 손으로 버려야 할 낡은 짐짝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결혼식은 그 여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위한 화려한 발판이었고, 저는 그 발판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할 오점이었던 셈이지요. 저는 저를 향해 경멸의 미소를 날리는 며느리와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에 겨워 박수를 치고 있는 제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두꺼운 얼음벽 같던 것이 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저를 짓누르고 있던 억압의 껍질이 깨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깨진 틈 사이로 30년간 잠자고 있던 뜨거운 분노의 용암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충격으로 실성한 늙은이의 서러운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인형극의 줄을 끊어버릴 때가 왔다는 나 자신을 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시간이 왔다는 해방의 외침이었습니다. 박혜진, 내가 감히 내 손주 결혼식 날 내게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던졌으니 이젠 내가 답을 할 차례다. 아수라장이 된 예식장, 경악과 조롱이 뒤섞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내 낡은 자개장 깊숙한 곳,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는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야 할 날이. 제 두 팔이 허공에 머물러 있던 그 몇 초의 시간, 세상은 소리를 잃었습니다. 아들의 파랗게 질린 얼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며느리의 눈, 그리고 저를 향해 수군거리는 수백 개의 입술들,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요. 저는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아주 오래전의 어느 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 며느리 박혜진이 처음으로 우리 집의 문턱을 넘어오던 그날을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를 간다니 하늘을 다 얻은 듯 기뻤지요. 며느리감이라며 제 앞에 나타난 혜진이는 참으로 곱고 상냥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두 손에 살포시 들고 온 값비싼 과일 바구니보다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은 잘 짜여진 연극의 첫 장면에 불과했지요. 그 아이의 눈은 제 얼굴이 아닌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의 벽지와 거실 장식장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온순한 사슴의 눈빛이 아니라 먹잇감을 살피는 뱀의 눈빛이었다는 것을요. 결혼 후 며느리는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살갑게 문안 인사를 했고 제 생일에는 근사한 식당을 예약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에는 이상하게도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기계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았달까요? 제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 앞에서는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 했고 제가 사주는 옷은 옷장 구석에 처박아 두고 한 번도 입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혜진이가 원래 입이 짧아서 그래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스타일이랑 달라서 그래요라며 며느리를 감싸기에 바빴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미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있었고 저는 그저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 늙은 시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불행의 씨앗은 아들 녀석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싹을 틔웠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아들은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는 것은 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는 저희 민준 씨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혜진이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 연기가 어찌나 실감나던지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지요.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만 담보로 잡히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제가 평생 어머니 종처럼 살면서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제발 우리 민준 씨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죽은 남편이 제게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자 제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인 이 집을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차마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 노후,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내놓았던 겁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붙잡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물이 제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릴 독사의 눈물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오갔으니 금방이라도 아들의 회사가 다시 일어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들의 얼굴은 좀처럼 펴질 줄을 몰랐고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며느리의 얼굴에만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옷차림이 눈에 띄게 화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은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메고 들어왔고 또 어느 날은 수백만 원짜리라는 모피 코트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얘 아가 회사 일도 어려운데 이런 비싼 건 어디서 났니? 하고 물으면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아, 이거요? 친구가 안 쓴다고 그냥 준 거예요. 이건 친정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기분 전환하라고. 제 의심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우편함에 꽂혀 있던 카드 명세서 한 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회사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였습니다. 무심코 봉투를 뜯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명세서에는 회사 경비는커녕 온갖 백화점 명품관과 고급 레스토랑, 피부 관리실의 이름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며느리는 제 집을 판 돈으로 자신의 사치와 허영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명세서를 들고 며느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더 이상 눈물로 호소하던 가련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찬 비웃음을 띠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요. 어머니, 이걸 왜 마음대로 보세요? 그리고 이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도 못 쓰고 살아요? 제가 기분 좋고 행복해야 민준 씨 내조도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하고 소리치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독을 뿜어냈습니다. 제가 뭘 어쨌는데요? 어차피 이 집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거잖아요. 좀 미리 당겼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괜히 늙어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아들 앞길이나 막지 마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내 아들의 인생에 내 인생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구나.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고 세상은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신세가 처량해서, 내 아들이 불쌍해서, 그리고 저런 악독한 것을 며느리로 들인 제 자신이 한심해서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파 누워있는 동안에도 제 방문 한번 열어보지 않고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 한탄과 서러움은 저 여자를 조금도 아프게 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자개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옛날 일기장 한 권과 펜한 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이 살아생전 쓰다 남긴 물건이었지요. 2015년 3월 15일 박혜진 아들 회사 법인카드로 지사명품 가방 구입 580만 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며느리가 내뱉은 말, 며느리가 쓴 돈.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빼곡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지막 전쟁을 위한 무기였고 빼앗긴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증거 목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대신 저는 종이 위에 제 모든 분노와 서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한자 한자 써내려갈 때마다 제 영혼은 눈물 대신 차가운 강철로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기장은 한 권이 두 권이 되고 세 권이 되어 낡은 나무 상자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숨을 죽이고 또 죽이며 살았습니다. 이 상자 속 기록들이 제 억울함을 풀어줄 마지막 칼날이 될 것이라 믿으면서요. 그 칼을 뽑아야 할 날을 10년 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소란스러운 예식장에서 그 칼자루를 쥐게 된 것입니다. 제 만세 소리에 놀란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공에 들었던 두 팔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악을 쓰며 다가오는 며느리를 아주 차갑고 아주 고요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서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10수년간 칼을 갈아온 장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고 단단한 결심만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래, 박혜진. 네가 시작한 연극이니 끝은 내가 맺어주마. 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던진 그 모욕이 바로 네 모든 것을 무너뜨릴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 낡은 상자의 자물쇠를 열 날이 드디어 오고야 말았다.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바로 그날이었지요. 평범하기 그지없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을 한 봉지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한 아이가 넘어져 엄마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콩나물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갑자기 얼굴을 감싸쥐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어머니, 우리 엄마 보고 싶어 하는 잊고 살았던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어린아이가 되어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찾으며 서럽게 울부짖었지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당황하며 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연락으로 며느리와 아들도 나왔지요. 셋이 같이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닫자마자 혜진이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렸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망신을 주실 수가 있어요? 제 얼굴, 우리 민준 씨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머님 때문에 제가 이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요. 아들 녀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여보, 그만해.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 하고 말끝을 흐렸지만 며느리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소파에 꼿꼿이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이 며느리를 더욱 화나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을 앞두고 힘을 비축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위태로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방으로 숨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제 앞에 던지듯 내려놓은 것은 바로 요양원 안내 책자들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표지에는 프리미엄 실버타운, 호텔급 시니어 라이프 같은 그럴듯한 문구들이 춤을 추고 있었지요.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보니까 어머님도 이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여긴 시설도 좋고 친구분들도 많이 사귈 수 있대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여자의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한 말이 흘러나왔지만 그 눈빛은 제게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골목에서의 제 돌발 행동을 빌미로 저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명분을 찾은 것이지요. 아들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여보,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를 하고 우물쭈물했지만 며느리의 서슬퍼런 눈빛 한 번에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들이 저를 늙고 힘없는 노인으로만 보게 해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오만함을 역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하고 아주 외로운 결심을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국그릇을 탕 하고 내려놓아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지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어머니? 혜진이가 제 어깨를 흔들자 저는 그제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여자의 눈빛 속에 교활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잘됐다 하고 생각하는 눈치였지요. 그날부터 저의 서툰 연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갔던 길을 잊어버린 척 집 앞에서 서성이 기도하고 숟가락을 든 채 밥 먹는 것을 잊고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TV 리모컨을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두고 아들 민준이의 이름을 자꾸만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지요. 아들은 제 모습을 보며 날이 갈수록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봐요, 여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님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요. 하루라도 빨리 좋은 시설로 모시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며느리는 제 증상을 자신의 계획을 위한 완벽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를 강제로 차에 태워 책자에서 보았던 그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있는 동안 상담사는 제 앞에서 온갖 좋은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었지요.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 말입니다. 이 연극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저 여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이 집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며느리가 아들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탕진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상담을 다녀온 며칠 뒤 혜진이는 한껏 멋을 내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 있어서 좀 늦을 거예요. 어머니 잘 좀 챙겨드려요. 그 뒤에 아들이 출근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는 두 명의 내가 남았습니다. 한 명은 멍하니 뜨개질만 하는 텅 빈 껍데기의 노파.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 껍데기 속에 숨어 날카로운 눈으로 때를 기다리는 진짜 나였습니다. 드디어 진짜 내가 움직일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고 자동차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멍하니 뜨개질만 하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아주 빠르고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 며느리의 방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이 집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음대로 들어가 보지 못한 넘볼 수 없는 곳이었지요. 혜진이는 언제나 자기 방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머리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옛날에 뭐든 잘 고장내던 아들 녀석 장난감을 고쳐주느라 남편 어깨너머로 배웠던 어설픈 기술이었지요. 손끝이 떨렸지만 숨을 참고 문고리 틈새로 핀을 넣어 몇 번 움직이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의 방은 온갖 명품 가방과 옷, 화장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백화점 진열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지요. 아들의 회사가 망해가는 동안 이 여자는 이곳에서 혼자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서랍, 옷장 안, 침대 밑. 하지만 중요한 서류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조해지던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옷장 맨 위 칸에 놓인 한 번도 들고 나가는 것을 본 적 없는 핑크색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의자를 밟고 올라가 가방을 꺼내 열어보자 그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와 제가 처음 보는 스마트폰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며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된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계약서. 잔금 지급일은 바로 손주 녀석 결혼식 다음 날로 되어 있었지요.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이 집을 떠나 내연남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함께 들어있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잠금 화면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자기라고 저장된 남자와 나눈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가장 최근의 메시지였습니다. 자기야,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이랑 멍청한 남편 그리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까지 다 버리고 우리 둘이 재출발하는 거야. 조금만 참아. 심장이 얼음물에 담가진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함께 기이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증거는 내 손에 들어왔다. 제 낡은 휴대폰 카메라의 작은 렌즈 안으로 저 여자의 추악한 진실이 고스란히 빨려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글자들과 내연남과 나눈 역겨운 대화들 전부를요. 저는 사진을 찍은 뒤 마치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처럼 아주 차갑고 침착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방문을 잠근 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 소파에 앉아 다시 멍하니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제 모습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뜨개질 코를 세는 것에만 집중하는 척했지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갑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10수년간 기록해온 일기장들 옆에 오늘 제 휴대폰 속에 담아온 저 여자의 미래를 무너뜨릴 서늘한 빛이 그렇게 제 손안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모두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억울한 시어머니의 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인생과 내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상자 뚜껑을 닫으며 저는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박혜진, 내가 차려놓은 그 화려한 파티는 이제 끝났다. 어머니, 요즘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약을 거르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대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제가 직접 챙겨드려야겠네. 며느리는 아침 식탁에 앉은 제 앞에 물컵과 함께 약 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약은 동네 병원에서 타온 흔한 비타민제였습니다. 제가 치매인 척 연기를 시작한 이후 혜진이는 보란듯이 제 건강을 챙기는 착한 며느리 노릇에 심취해 있었지요. 아들 녀석 앞에서는 제 입에 약을 직접 넣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한 얼굴로 주는 대로 약을 받아먹는 연기를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제 방 낡은 나무 상자 안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은 저와 저 차가운 벽만이 알고 있었지요. 증거를 손에 넣은 후 제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앞에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고 병든 노인의 세상,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근 내 방 낡은 나무 상자 앞에서 날카롭게 나를 가는 복수의 화신으로서의 세상. 그 두 개의 세상을 오가는 것은 마치 위태로운 외주를 타는 것과 같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하루하루 숨을 죽이며 살얼음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제가 치매라는 것을 확신한 이후 그 여자는 저를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의 가구처럼 혹은 말 못하는 짐승처럼 취급했지요. 그렇기에 제 앞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길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듣지도 기억하지도 못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거실 소파에 누워보란 듯이 큰 소리로 깔깔거리며 내연남과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어머니 완전 맛이 갔어. 어제는 나보고 누구냐고 묻더라니까. 의사도 시간 문제래. 이제 저 늙은이 치우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니까. 저는 뜨개질을 하는 척, 다른 세상에 빠져 있는 척하며 그 모든 말을 제 가슴에 새겼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뜨개질 코를 놓치는 실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순간에, 저 여자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저 여자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 나가더니 이내 돌고래 같은 고함과 함께 누군가를 집 안으로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손주 녀석과 예비 손주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어머나 아가, 어떻게 연락도 없이 왔어. 어서 와, 우리 아가. 며느리는 금세 다정한 시어머니의 얼굴로 가면을 바꿔 쓰고는 지혜의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지혜는 제게 먼저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님, 잘 지내셨어요? 저희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인사드리러 들렀어요. 지혜의 맑은 눈을 보자
제 심장이 잠시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반가운 표정을 지을 뻔했지만 이내 멍한 얼굴로 지혜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뉘신지? 그 말에 손주 녀석의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졌고 지혜의 눈에도 안타까운 빛이 스쳤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한숨을 내쉬며 지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가 봤지? 우리 어머님 상태가 저러셔. 날이 갈수록 사람을 못 알아보시네. 내가 옆에서 잘 챙겨드려야지 어쩌겠니? 이게 다 내 복인 것을.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저는 꿋꿋하게 치매 노인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자기가 얼마나 효부인지를 과시라도 하듯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과일을 깎아 제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지혜는 말없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은 너무나 고요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지요. 저는 속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역시 며느리의 편일지도 모른다. 저 아이의 눈에 비친 나는 그저 돈 많은 사돈댁에 패나 끼치는 정신 나간 늙은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뜨고 있던 손주에게 줄 털목도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우려 하자 며느리가 제 손을 탁 하고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 허리 다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곤 보란 듯이 털실 뭉치를 발로 툭 차서 소파 밑으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지혜와 손주가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벌어진 아주 짧고 은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입모양이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가 먼지가 묻은 제 털실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툭툭 털어낸 지혜는 제 무릎 위에 털실을 공손히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여기요. 제가 주워드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저와 지혜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의 눈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저를 향한 깊은 이해와 연민의 빛을.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가증스러운 연극의 진실을, 저의 이 외로운 싸움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것인가? 내 모든 계획이 탄로 난 것인가?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지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아 며느리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손주 내외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까지 따라 나가며 지혜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아가, 다음에 올 땐 꼭 미리 연락 주고 와. 내가 맛있는 거 잔뜩 해놓고 기다릴게.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눈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지혜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제게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잠깐만요. 할머님 옷에 실밥이 붙어 있네요. 제가 떼어드릴게요. 지혜는 제 어깨에 붙은 작은 실밥을 떼어내는 척하며 제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오직 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요. 할머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꼭 연락 주세요. 이 번호로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제 주머니 속으로 작은 쪽지 하나를 감쪽같이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기도 하고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손주 녀석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저와 며느리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잣집 아이가 싹싹하기까지 하다며 입이 귀에 걸려 있었지요.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쪽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전화번호 하나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동아줄일지 아니면 오히려 더 깊은 늪으로 끌어들이는 손길일지. 하지만 그 쪽지를 손에 쥔 순간 저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외롭고 긴 싸움이 더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작은 희망을요. 저는 쪽지를 제 낡은 나무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믿어볼지 말지는 조금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하자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관객이 이제 한 명 더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객은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내 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손주 며느리 지혜가 다녀간 후 며칠간 집안에는 이상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물론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었지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더욱 완벽한 효부 연기를 펼쳤습니다. 하루 3번 제 시간에 맞춰 비타민제를 제 입에 넣어 주었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니,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하고 살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멍한 얼굴로 그 모든 위선을 받아내면서 제 마음속에 고이 간직된 지혜의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한 문장이 캄캄한 동굴 속을 걷는 제게 희미한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직 그 등불에 기댈 때는 아니었지만 세상에 내 편이 한 명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며느리의 조급함과 함께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결혼식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혜진이는 눈에 띄게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밤늦도록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며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아졌고 제 앞에서도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고 본래의 날카로운 성미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또 양말을 뒤집어 놓으셨네요. 정말 손이 많이 가게 하시네. 국이 식잖아요. 숟가락 들 힘도 없으세요? 짜증 섞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듯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저렇게 초조해하는지를.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탈출의 날, 그리고 제게는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야 할 심판의 날이.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손주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아침,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낯선 은행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잠깐 앉아보세요. 당신도 이리 와서 들어요. 혜진이는 아들까지 제 방으로 불러들인 뒤 마치 중대 발표라도 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저러시니 제가 더는 안 되겠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려야겠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 재산 노리면 어떡해요. 다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여보,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 재산을 그건 좀 아니지 않아?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반박했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당신은 어머니 저러시는 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은 저렇게 얌전히 계시지만 갑자기 밖에 나가서 전 재산 누구한테 홀랑 줘버리면 어쩔 건데요? 내가 당신이랑 어머님을 위해서 총대매는 거란 말이에요. 혜진이는 제 앞으로 통장과 도장을 내놓으라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제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통장이든 서랍 손잡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치매 노인의 마지막 발악처럼 보이길 바라면서요. 이건 안 돼. 내 거야. 어눌한 말투로 중얼거리자 며느리의 눈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가 좋게 말씀드릴 때 내놓으세요. 그 여자는 제 손을 억지로 떼어내고 서랍을 열어 통장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장롱 위에 놓인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죽은 남편이 제게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자 제 마지막 남은 폐물인 낡은 옥반지와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결혼 예물이자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는 물건들이었지요. 이런 것도 아직 갖고 계셨네. 이것도 제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집에 이런 거 두면 도둑만 들어요. 며느리는 보자기까지 냉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것만은 막으려 했습니다. 안 돼, 그건 영감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조각마저 빼앗기는 서러움에 정말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저 여보, 그건 너무하잖아. 아버지가 주신 거야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을 뿐 아내의 손에서 보자기를 빼앗을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 다 우리 잘 되자고 하는 일이잖아. 며느리는 그렇게 제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방을 나갔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제 구슬픈 울음소리와 아들의 무기력한 한숨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제 등을 두드리며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꼭 다 찾아드릴게요 하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밀어내고 등을 돌려 누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 약해 빠진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남편의 유품도 심지어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텅 비어버린 이 방 안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역으로 가장 강해졌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을 닦은 제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칼날 같은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저는 낡은 자개장 앞으로 다가가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 쌓인 뚜껑을 열자 지난 10수년의 세월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며느리의 사치 행각이 빼곡히 적힌 낡은 일기장들이 있었고 그 밑에는 사진으로 찍어두었지만 불안해서 적어놓은 강남 오피스텔 부동산 계약서의 간략한 내용들과 내연남과 나눈 역겨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방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가 자신의 무기를 점검하듯이 이 종이 조각들이 저 여자가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눈물이었고 내 한이었으며 내 복수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제 마음을 이 차가운 증거들이 다시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혜진, 너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겠지. 너는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꿈에 부풀어 있겠지. 하지만 너는 틀렸다. 네가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네 명예, 네 자존심, 그리고 네가 그렇게 탐내던 돈까지도. 나는 더 이상 내게 당하고만 있는 늙고 병든 시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달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손주 녀석의 결혼식 날짜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사흘 뒤. 그래, 이제 딱 사흘 남았다. 이 길고 지루했던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기다려라, 박혜진. 내 인생 최악의 날이 곧 시작될 테니. 결혼식 날의 아침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저는 이미 잠에서 깨어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부엌으로 나가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였겠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큰 전쟁을 앞둔 장수가 조용히 갑옷을 정비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십 년간 갈아온 칼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방문을 열고 나가자 집안은 이미 부산스러웠습니다. 며느리 혜진이는 미용실에서 온 전문가들에게 둘러싸여 머리를 손질하고 얼굴에 분을 바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힐끗 보더니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지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오늘은 제발 얌전히만 계셔주세요. 제 인생이 걸린 날이란 거 아시죠? 그것은 부탁이 아닌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생이 걸린 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을 되찾을 날이기도 하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예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보란 듯이 제 아들의 손을 잡고 조잘거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사돈댁과 함께 저녁을 먹을 것이며 다음 날에는 백화점에 가서 새로 살 가구들을 둘러볼 것이라고. 그 모든 계획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그저 운전대만 잡은 채 백미러로 제 눈치를 살필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제 지난 세월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식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웠지요. 며느리는 저를 맨 구석, 기둥 뒤에 가장 어두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제 지정석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자리가 제게 가장 완벽한 관람석이 되어줄 것이었으니까요. 이 화려하고 가증스러운 연극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특등석 말입니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손주 며느리 지혜가 잠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할머님, 제가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하는 무언의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작은 교감 하나가 제 마음속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웅장한 음악과 함께 예식의 막이 올랐습니다. 주례가 길고 지루한 축사를 늘어놓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 있는 며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미소를 띤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찍어내는 연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하객들은 참 곱다, 아들을 참 잘 키웠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 마지막일 테니.
신랑 신부의 행진이 끝나고 양가 부모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팔짱을 꼭 낀 채 단상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혼주의 감사 인사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해 주신 하객 여러분, 그리고 저희 사돈어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혜진이는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보인 뒤 갑자기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중요한 결심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제 시어머님에 관한 일입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단상의 며느리와 구석의 저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의 팔을 잡아당기며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속삭였지만 혜진이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님은 몸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최근에는 기억도 오락가락하시고 당신 스스로를 돌보는 것조차 힘에 부치시지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로서 아주 중대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끊고 슬픔과 비장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심장을 향해 마지막 칼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저희 어머님을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요양원으로 모실 겁니다. 그곳에서 전문가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게 하는 것이 자식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식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경악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사돈댁 식구들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품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난 30년간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찾고 싶습니다. 민준 씨, 이건 당신과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은 시퍼런 글씨로 이혼 합의서라고 적힌 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며느리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발판 삼아 부를 누리고 아들이 망하자 내 집을 담보로 사치를 부리고 이제 부잣집 사돈까지 얻었으니 늙은 시어머니와 무능한 남편을 한꺼번에 내다버리려는 완벽한 시나리오. 이 결혼식장은 그 여자의 화려한 독립선언을 위한 무대였던 겁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질지도 모르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불쌍하고 가련한 노파를 동정하고 있었지요. 아들 녀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어머니 어머니 하고 저를 부르며 다가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점점 커져 마침내 소리내는 웃음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하하하하. 제 웃음소리가 정막에 휩싸인 예식장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저 노인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충격이 너무 커서 실성을 했나 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십수년간 구부정하게 굽어있던 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그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제 두 팔을 하늘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힘차게 들어 올렸습니다. 만세.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족쇄가 끊어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30년간 저를 짓누르던 억압의 돌덩이가 산산조각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의 숨을
그래, 박혜진. 네가 차려놓은 이 멋진 무대에서 내 인생의 이막을 열어주어 참으로 고맙구나. 네 연극은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는 바로 내 차례다. 저는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진 며느리의 얼굴과 공포에 질린 아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며 아주 차갑고도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웃음소리가 멎었을 때 예식장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그림 속 사람들처럼 저와 단상 위의 며느리를 번갈아 볼 뿐이었지요. 며느리 박혜진의 얼굴은 잘 빚은 백자처럼 하얗다가 시퍼렇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정말 실성을 하셨어요? 여봐요. 누가 우리 어머님 좀 빨리 부축해서 모시고 나가요. 빨리. 며느리의 고함에 경호원 두어 명이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손바닥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단순한 손짓에 이상하게도 그들은 우뚝 멈춰 섰습니다. 지금까지의 힘없고 병든 노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제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이 편 채 낡은 옥색 한복 자락을 끌며 걷는 제 모습은 마치 마지막 전투에 나서는 늙은 여왕과도 같았습니다. 단상에 올라서자 아들 민준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네. 저는 제 아들의 눈을 아주 오랜만에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붙잡은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민준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거라. 내가 외면하고 방관했던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똑히 지켜보기나 해. 저는 아들을 지나쳐 며느리의 손에 들려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혜진이는 마이크를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제 악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습니다. 마이크를 손에 쥐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모든 하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하객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정신 나간 늙은이가 자기 손주 결혼식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제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맑고 또렷하게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정신이 맑을 때입니다. 제 며느리가 시작한 이 재미있는 연극의 마지막 장을 제가 친히 장식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혜진이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지요. 박혜진 씨, 당신이 방금 나를 요양원으로 보낸다고 했지요? 참으로 고마운 일이네. 늙은 시어미를 그 좋은 곳에 보내주겠다니.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정산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니? 저는 하객들을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제 며느리는 참으로 효심이 지극한 사람입니다. 제 아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뿐인 제 집을 담보로 잡아서라도 남편을 살려야 한다며 눈물로 제게 호소했지요. 저는 그 마음의 감동에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역시 며느리 하나는 잘 뒀네 하는 칭찬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잠시 안도의 빛이 스쳤지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제 집을 담보로 받은 그 큰 돈은 망해가는 제 아들 회사 통장으로는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더군요.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박혜진 씨? 며느리의 얼굴이 다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당연히 회사에 썼죠.
아니, 너는 그 돈으로 네 명품 가방을 사고, 네 모피 코트를 사고, 네 얼굴에 비싼 주사를 맞았지. 내 아들이 매일 밤 공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우는 동안 너는 그 돈으로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 내가 틀렸니?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여보, 저게 사실이야? 어머니 말이 정말 사실이냐고.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금 치매가 오셔서 헛소리 하시는 거라고요. 며느리가 발악하듯 소리치는 순간 저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내연남과 통화하며 저를 조롱하고 아들을 무시하던 그 모든 목소리가 담겨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지요. 제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며느리가 제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그만둬. 하지만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식장 뒤편 신랑 신부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틀어야 할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환하게 켜지더니 그곳에 나타난 것은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어.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이랑 멍청한 남편, 그리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까지 다 버리고 우리 둘이 재출발하는 거야. 며느리와 내연남이 나눈 적나라한 통화와 메시지들이 거대한 글씨가 되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것은 며느리 박혜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강남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예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비명, 욕설, 수군거림이 뒤섞여 귀를 때렸습니다. 며느리는 스크린을 보고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박혜진 씨, 내일 잔금을 치르기로 한 그 오피스텔은 이제 어쩔 건가? 자기랑 함께 시작하기로 한 그 달콤한 새 출발 말이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객석 한쪽에서 어떤 중년 남자가 황급히 자리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녀석의 친구 몇몇이 그를 붙잡았고 그는 곧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바로 며느리의 내연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스크린과 주저앉은 아내 그리고 저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에 대한 처절한 회한과 분노의 절규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알겠느냐? 네가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사는 동안 너를 낳아준 네 어미와 네 인생이 저 여자에게 어떻게 좀먹고 있었는지를.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단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마다 하객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의 눈 속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조롱이 아닌 경외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던 손주 지훈이와 손주 며느리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제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스크린에 증거를 띄운 것이 바로 저 아이의 작품이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내 편이었습니다. 저 멀리 단상 위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며느리가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고 있었고 제 아들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은 한편의 추악한 막장 드라마가 되어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신기하게도 아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30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듯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제 진짜 가족이 된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아수라장이 된 예식장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예식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난파선과도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축복의 상징이었던 하얀 꽃잎들이 사람들의 구둣발에 짓밟혀 갈색으로 시들어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손님들이 떠나간 텅 빈 테이블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요. 그 모든 혼돈과 파국의 한가운데 단상 위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박혜진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헤매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네 발로 기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값비싼 비단 한복은 이미 흙탕물에 뒹군 누더기처럼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지요. 혜진이는 제 낡은 옥색 한복 자락을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어머니 발 닿게라도 되라면 될게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그 여자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 눈물에서 단 한 방울의 진심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옷자락을 붙잡은 혜진이의 손을 아주 차갑고도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제 손길에 그 여자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요. 박혜진 씨, 네 눈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잃어버린 것들을 위한 것이겠지. 그 번쩍이는 오피스텔과 너를 자기라고 불러주던 남자와 네가 평생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모든 사치와 허영을 위한 눈물이겠지. 저는 무릎 꿇고 있는 혜진이를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지난 30년간 나는 너에게 수만 번의 기회를 주었다.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네 남편의 지친 어깨를 진심으로 다독여 주었다면,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내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내 가슴에 묻고 네 말대로 조용히 요양원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어.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내치려 했지. 그러니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 마라. 너는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앞으로 네가 살아갈 모든 시간 속에서 오롯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내리는 나의 마지막 선고다. 제 말이 끝나자 혜진이는 모든 희망의 끈이 끊어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진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아들 민준이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 앞에 와서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깊은 회한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듯 목 놓아 울며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이 못난 자식은 어머니가 저 악독한 여자한테 그 모진 수모를 당하시는 동안 무서워서 제 아내가 걱정돼서 비겁하게 외면했습니다. 제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놈입니다. 차라리 저를 내치고 연을 끊어주십시오, 어머니. 아들의 울음 섞인 절규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도 지난 30년간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무치는 미움도 뼈에 새겨진 원망도 있었지만 결국 이 아이는 제 배 아파 낳은 하나뿐인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엎드려 가늘게 떨고 있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민준아. 바닥이 차다. 네 말이 맞다. 너를 온전히 용서하는 데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게다. 내가 애써 외면했던 내 30년의 세월만큼 아주 길고
아픈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어미가 버릴 수 없는 단 하나뿐인 내 새끼다. 그러니 일어나서 네가 저지른 잘못을 네 손으로 수습하고 네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거라. 그것이 네가 어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제 말에 아들은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한심하고 무기력했던 과거의 자신을 떠나보내는 한 남자의 뒤늦고도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손주 지훈이와 손주 며느리 지혜의 부축을 받으며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예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에 그 숨막히는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서로의 아픔을 말없이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따뜻하고 묵직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도 저렇게 빛을 내는 불빛들처럼 내 인생도 다시 빛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혜가 제 손을 잡고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님, 많이 시장하시죠? 제가 금방 따뜻한 밥 지어드릴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 아이는 익숙한 솜씨로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냉장고에 있는 몇 가지 재료들을 꺼내 뚝딱뚝딱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그런 며느리의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그릇을 나르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집의 부엌이 이렇게 사람의 온기로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이 얼마 만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세월, 이 부엌은 제게 그저 외로운 노동의 공간, 차가운 서름의 공간일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잠시 후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 화려할 것 하나 없는 밥상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값지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제 밥그릇 위로 가장 부드러운 두부 조각을 올려주었고 손주 지훈이는 제 물컵에 따뜻한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제게 수저를 챙겨주고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밥의 단맛과 함께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행복의 맛이 혀끝에 감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제 지난 30년의 눈물과 한이 담겨 있는 이제는 그 소임을 다한 낡은 증거들. 저는 그것들을 불쏘시개로 던져버리는 대신 깨끗한 보자기에 곱게 싸서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잊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처절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는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남은 마지막 흉터이자 동시에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게 해줄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제 작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흙냄새가 싱그러웠습니다. 채소들 사이로 돋아난 잡초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며 저는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미움과 원망의 자초들도 함께 뽑아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들고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이제 정말 봄이 오려나 봐요. 저기 보세요. 새싹이 돋아났어요. 지혜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지난 겨울 내내 죽은 듯이 말라있던 늙은 매화나무 가지 끝에 아주 작고
연한 새순 하나가 파랗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생명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도 저렇게 다시 봄이 오고 있었다. 지난 30년간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진짜 봄이. 저는 유자차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 하늘 아래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평생을 묵묵히 견뎌온 어머니의 삶, 그리고 그 마지막에 터져나온 만세 한 번.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빼앗겼던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처절하고도 위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가슴 속에도 남몰래 삼켜온 서름이나 차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 혜진이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후회하기도 하고, 아들 민준이처럼 뒤늦게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눈물 흘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야기 속 어머니가 마른 가지 끝에서 새싹을 발견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 새로운 봄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과거를 딛고 일어나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또 이 이야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편안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